자, 그러면 우리 그 교재 자, 산수나무의 농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11페이지 한번 펴볼까?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서점 갈래고 하면 학교 뭐 이론 같은 거 좀 했나? 아니면 바로 작품 들어갔나? 했던 거, 어떤 거 했어? 여기 있는 것들? 네. 자, 그럼 나 간단히 설명할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를 공부하니까 아마 간단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시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지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을 우리가 시라고 해. 그래서 시의 본질 어쨌든 우리가 운율, 리듬감 느껴져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시는 사실 함축이야. 우리가 A라는 시어가 나왔다고 해서 A라는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은 이게 A가 아닌 뭐야? B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해야 시를 잘 읽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요새 나와있지 10페이지 같은 거 보면 그치? 자, 그래서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 함축해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치? 뭐 하위 관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정 관례 특징 어쨌든 화자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화자는 시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는 존재거든. 이 화자가 시적 대상을 그치 이렇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뭐를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대상이라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이 떠올리는 모든 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자 대상, 자 그다음에 운율을 통해서 음악성 형성을 하고, 그치? 반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 뭐 표현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뭐 요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 시에 이해해가지고 화자 나오고 하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자 요거는 나올 수 있어. 그 11페이지에 그 마지막에 문학 소통의 특성 있지, 그지? 요거는 별도 쳐야 된다. 요거는 우리 1단원에서 아마 잘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시도 우리가 넓게 보면 문학 작품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런 문학 작품이라는 거 결국 누구에 의해서 창작이 돼? 작가에 의해서 창작이 된다. 그럼 이제 이 작가라는 사람의 어떤 개성, 그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문제인식,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작가를 고려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작가 맥락 또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살아가는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시대, 현실,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하자. 시대, 역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품 속에 반영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작품을 누가 읽어? 우리 독자가 읽는다. 그치? 그러면 우리 독자는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뭐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성찰을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효용론적 맥락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작가 맥락,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에 따라서 그치? 겉에 있는 작품 겉에 있는 걸 통해서 작품 분석하는 걸 우리는 외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해. 그치? 그러면 작품 안에 있는 뭐 구성 방식, 작품의 갈래, 뭐 시냐 소설이냐, 그치? 그리고 녹아있는 작품 속에 표현되는 표현 방법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판단하는 작품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자 이렇게 작품이 있고 우리가 이 작품 A라는 작품이라면은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읽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요거는 이제 상호 텍스트 맥락이라고 해. 알겠지? 어쨌든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들을 분석을 할 거다. 그래서 이해를 할 거다. 요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11페이지 봐봐. 오른쪽 상단에 핵심 정리에서 이제 표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산수의 나무의 동사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 일단 갈래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시예요, 시.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인데 뭘 교훈?
교훈이란 결국 뭐야? 가르침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은 좀 이기적이고, 그렇지?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그렇지? 또는 돌아볼 기회를 좀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이기적이고 삭막한 세태를 개입주의적인 어떤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제재는 주제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부르는 거야. 산수유나무, 그리고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 여기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 그치? 자, 주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참 더워지면 어떨까? 땀도 많이 나고, 그치? 막 힘들어요, 걷기도. 그럴 때 잠깐 이렇게, 자, 의자 있고, 그치? 내지는 그늘 밑에, 그치? 앉아있으면 어때? 편하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지금 나무가 만들어낸 그늘을 단순히 그냥 사람이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어떤 존재가 베푼 어떤 이타적인 삶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렇지. 그 배려를 받는 이타적인 어떤 삶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위로 용기, 희망을 얻는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일단 자, 시각적인 심상 요 시기에서 이미지, 감각을 얘기해요. 오감.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감각 이미지가 나오면은 생동감 있고 구체적입니다. 선명하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단 말이지.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다. 비유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 산수유나무가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직유법, 비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인간의 모습 대조, 이게 중요하겠지. 산수유나무는 계속해서 나무, 그늘을 뭐 해가는데? 그늘을 계속 넓혀가잖아.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을 계속 뭐 한다고? 옥말려든다고, 그렇지? 불평한다고. 그래서 나무와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그것이 이타적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 나무, 그늘, 그 다음에 종결, 어미, 이제 해서, 자,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반복하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운율 형성입니다. 그치? 내용 강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어미니까요. 자, 근데 작품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 속성을 대조해서 주제를 형상화 밑줄 쳐봐. 형상화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우리 앞으로, 문학에서는 형상화라는 말 굉장히 자주 나올 거거든.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 알겠지? 자, 주제를 드러내는 또는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에 빗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밑에 두 번째 작품에서. 자, 빗댔다라는 게 바로 뭐다? 비유예요. 비유, 알겠지? 비유하여 표현하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또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드는 산수유나무의 마음의 그늘이, 자, 이 좁아지고 옥말려드는 인간의 모습을 떠는 밑을 대조해서, 그치? 그 배려와 미덕의 가치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뒤에 12페이지, 자, 생각하고 바로 이제 본문에다가 필기할 건데, 자, 우리가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빨리 할 거니까, 짧기로 해요, 그죠? 바로 가서, 바로 좀 체크하고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1행 가겠습니다.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퍼뜨리고 있다. 자, 노란에 우리가 체크하면 어쨌든 간에, 자, 이 노란 같은 것들 우리 색채입니다. 이 색채의 노란색이 되지, 또 반복을 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자, 터뜨리 고 있다가 지금 여기 아마도 반복이 될 거예요. 어미가 그치? 이거 보조용어이긴 한데, 그냥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리고 이런 어미 반복을 통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형 진술. 자, 그러니까 산수유나무가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 다음 산수유나무는요 그늘 또한 노랗습니다. 자, 노랗다라는 거 색채가 반복 나왔고, 그늘 요거 별표 쳐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면 무슨 색깔이 많이 떠올라? 검고 또는 이제 어둡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자, 즉 통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통하는 개념이야. 즉 검고 어두운, 그지? 그런 색깔이 아닌 노랗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통념,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난 거지 참신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랗다라는 식으로 주는 것이 자, 좀 따스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산수나무가 노란 꽃을 피우고 그늘도 노랗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명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자, 옥말려든다라는 요표 꼭 기억하세요. 뭐 한다고? 좁아진다고. 그치?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마음의 그늘이란 결국 배려하는 마음일 건데, 그치? 이 배려심이 그치? 좁아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역시 자, 뭐 하는 사람들인 거야? 자기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치? 꼭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뭐 보아라 하니까 무슨 영어이야? 명령형 어미란 말이야. 그치? 알아오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쓴 이유는 뭐겠어? 그 사람들에게 뭐?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겠지, 그치?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야, 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도 나름의 지금 뭐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야? 노력과, 그치? 정성.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늘 또한 나무에 한해 농사라고, 그치? 가꾸고 베풀어야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딨냐는 거야. 자, 그래서 산수나무가 그늘 농사를 역시 또 짓고 있다. 아까 고있다 반복. 그 다음에 어쨌든 자, 산수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것을 농사 짓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즉 아름다운 모습은 그치 하늘에 쫙 퍼지지만, 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얘기하는 게 되죠. 화려한 모습은 하늘에 그치 예쁜 꽃으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고 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좀 평안하고 그치 화로운 모습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넓어진다 다시 한번 물 펼쳐보세요. 넓어진다고 위에 있는 옥말려든다 하고 대비 대조되는 것 요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여기서 농부처럼 뭐뭐 뜻이 무슨 법? 지교법. 자, 농사를 짓 역시 고있다 반복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일단 자 농부에 빗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교법과 뭐가 사용되었다 우리 교재에 적혀 있을 건데 의인법이란 사람 아닌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쨌든 농사를 짓는 것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족살 5배가 그치 되는 무게의 그늘이다. 자, 그래서 노란이라는 색채가 몇 번 나왔다고? 3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색채와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무게로 측정이 되는 걸까? 상식적으로 무게 측정이 안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좁쌀 5대 한 대가 약 1.8리터니까 약 한 9kg 정도 되는 거야. 리터랑 킬로는 같은 단위니까 무게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자 이런 지금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감각적이라는 건 뭐 시각적도 좋고 촉각적도 좋고 어쨌든 그늘의 밀도를 표현함으로써 그치 그 가치를 이렇게 되게 이제 무거운 것 또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산수유나무의 농사 가볍게 끝이 났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고 자 1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그늘 농사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그늘 자 농사를 짓는다 해서 의인화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늘을 또 넓히는 과정이라고 밑줄 한번 그어볼까? 그늘을 계속 넓히니까 뭐하겠어? 사람들이 막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하는 참신함. 그래서 통념에 부합한다, 통념에 반대된다. 통념이 반대되는 거야. 통념은 그늘이라고 하면 어둡고 그치? 막 칙칙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그 다음 밑에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여기서 말하는 청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불평하는 사람들, 그지? 사람들이 바로 청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야? 배려심, 그치? 또는 이타적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좀 오른쪽 보세요. 권고한다, 또는 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립적 속성. 산수유나무는 이타적이고 배려와, 그치? 뭐, 미덕을 베푸는 존재라면 불평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면서, 그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지. 자, 그 다음 밑에 표현상 특징에서 참신한 발상,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대비,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의 반복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4, 15페이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방 정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뭐 진색 한번 해보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서 그늘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작품에서의 그늘은 뭐다? 사람들이 쉬고, 그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치? 또는 그런 어떤, 자, 이타적 삶을 베푸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서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식구의 의미를 뭐 생각해보자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속했던 얘기니까 어쨌든 그늘이 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정성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뭐다? 우리가 뭐 이타적 삶을 살자. 그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2번은 가볼까? 자, 2번에 산수나무의 농사에 나타난 형상화 방법과 그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문학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내용이란 결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 결국 뭐겠어? 주제일 것이죠. 그치? 그리고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형식은 결국 이제 갈래 또는 뭐 표현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뭐 한다고? 문학 작품의 주제 형상화에 그치? 기여를 한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를 낭독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결국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으려면 뭐 찾아라? 뭐 되는 거 찾아라? 반복되는 거 찾아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자 단어의 반복 또는 식구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 뭐뭐 다 그치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운율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의법. 그 다음에 통념과는 다른 그치 그들이 놀았다라는 뭔가 좀 밑줄 따스한 이미지. 맞지? 아까 따스한 이미지, 포근한 이미지. 그 다음에 만질 수 없고 무게질 수 없는 그 대상을 잔밑줄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서 감각적. 아까 그늘이라는 것을 그치 노란 쪽살 5배의 무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그늘 농사의 그 가치를 그치 표현한 거야. 우리가 사실 농사 짓는다면은 그 이제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그치 그늘이라는 건 사실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화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무게화시켜서 그치 그늘 농사가 이처럼 가치가 있음을 그치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비되는 대상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자 산수유나무 계속해서 뭐 해가고 있다고? 넓혀가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옥말려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산수유나무가 보여주는 이타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여주는 이기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자? 우리가 좀 반성하고 돌아보자 이겁니다. 이해되니? 자,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그래서 이 시의 구성 요소들, 즉 형식적 장치들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작품은 산수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 요 갈래, 그치? 갈래도 우리가 형식이야. 알겠지? 자, 갈래라는, 이제 시라는 이 갈래를 활용해서 문학적으로 형상을 드러내고 있고, 대사의 모습 또 묘사하면서 자연스러운 또 운을 형성하고 있고, 통념과는 다른 참신한 발상 보여주고 있으며, 색채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인간의 대비를 통한 산수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고 있다? 그래, 이타적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쌤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지금, 자, 요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요소들, 구성 요소 또는 형식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6개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16페이지에 밑에 3번에 있는 건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진작에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나랑 할 필요는 없어야지. 넘어가고 혹시 23, 4페이지에 있는 뭐 봄꽃하고 눈발이라면 했니 혹시?
확인해 봐. 안 했으면 바로 넘어가고 서사로 넘어갈 거야. 없나 보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1-2의 서사갈래로 넘어갈게요. 27페이지 펴보세요. 그거 모의고사 그거 얘기 안 했는데 모의고사 뭐 들어가? 11번, 15번 문법? 네. 오케이. 11번, 15번. 아니 11번부터 5개? 네네 5개 다 나오지 않고 그중 뭐 하나 나올 건데. 그래. 자, 27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그래서 27페이지는 지금 소설 얘기가 나와. 자, 소설이란 우리가 이렇게 정리돼요. 현실에 있을 법한 허구적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현실에 있을 법한이라는 게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그래서 어쨌든 개연성이 있는 허구적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은 주제, 구성, 문체. 그래서 주제는 당연히 뭐 소설의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렇지? 구성의 3요소가 머릿속에 있는 우리 누구?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인물이, 그치? 자, 이 사건의, 그쵸? 또는 갈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 인물 간 어떤 사건, 어떤 갈등에 놓여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그 인물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그치?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 갈등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배경이 또, 그치? 어떤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시를 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자연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시공간 배경이 있을 거야, 단순하게. 자, 근데 시공간 배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시대 역사적. 그치?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그죠? 또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인물이 처한 어떤 상황들 또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죠?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체할 때 우리가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시점이라든지 구성 방법. 그치? 여기서 말하는 구성이란 글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1인칭, 3인칭 시점 있지 않습니까? 1인칭 시점 하면 누가 나와? 진서가. 나가 나와. 3인칭은 나가 안 나와. 나가 안 나오면 3인칭 시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나가, 자, 주인공이면은, 그치? 자, 자기 이야기 하면은 주인공 시점인 것이고. 근데 요게 누구일 수도 있어. 주인공 아니고, 그치? 다른 사람 그냥 지켜보고 그 이야기를 그치? 해주는 관찰자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을 카메라와 워커 같은 경우에는 나가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 참고로, 자, 3인칭 시점에서는 우리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모든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전지전능한 서술자. 옛날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 또 있죠. 이제 3인칭의 입장에서 정말로 작품 밖에서 인물의 어떤 행동, 말 따위를 그치 그냥 전달하는 게 끝이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을 자, 1인칭 시점인 자, 주인공 시점은 특징이 있어. 자, 1인칭 시점은요. 일단 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진서 나가 등장하니까 나라는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자신의 심리는 애매하게 얘기할까, 확실하게 얘기할까? 확실하게. 그래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떨까? 다른 사람 심리에 대해서는 꿰뚫어 보지 못할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훈이는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치? 와 같이 뭐 한다고 추측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가 등장하는 시점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왜? 지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지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주관적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 좀 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와 워커 갈 건데, 자, 성격 보시면요, 이 작품 현실 비판적.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실 비판적, 이 작품이 지금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7, 80년대를 우리가 둘러싸고, 일단 어떤 물질 만능주의 또는 경제 발전 우선주의가 막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보다는 정신보다는 뭘 중시한다고? 물질을 중시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고모인 나도 훈이 아빠, 엄마가 전쟁 중에 죽어요. 그치? 그래서 훈이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좀 유복하게, 그치? 좀 여유있게, 여가도 즐기고, 쉬는 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치?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막 이공계로 강제로 보내려고 하고, 그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질이 정신을 앞서버리는, 그치? 또는 물질이 정신을 이렇게 전도해버린, 이런 현실도 비판하고 있는 거. 그치?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제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도 있지만은 6.25 전쟁의 패배란다. 상처로 인해서 그치? 이 훈이에게 집착하고 있는 또 나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다음에 제재 다시 한번 더. 자, 이거 제재가 아니고 시점이다.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인칭 시점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시점, 자, 주인공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지만은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추측적 진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너무 누구의 주인공의 어떤 관점에 이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심리를 보다 잘 드러냅니다만 타인 다른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는 잘 신경 써서 읽어줘야 된다. 자, 제재는 이제 훈이의 진로와 취업. 훈이는 바로 우리 나의 조카입니다. 그치? 그래서 훈이가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하느냐인데, 근데 여기서 이 훈이는 지금 뭐가 없어? 주체성이 없다 이거야. 맞지? 훈이가 지금 어떤 과를 간다, 그치? 어떤 취업을 한다, 어떤 데 취업을 한다에 대해서 고모랑 할머니가 되게 개입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체성 없이, 그치? 누군가의 어떤 강압적인 지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 우리가 그 이유를 그치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훈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분고분해요. 그치?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도 그냥 고분고분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지금 한 2, 3년째 취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외에 뭐 나가보겠다는 생각도 막 하는 등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훈이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카메라 얘기만 나오면 막 이제 좀 짜증도 내는 그런 모습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소설은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이 어떤 심리를 보이고 있고 어떤 갈등 관계에 놓이는지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안 그래도 자, 아까 구두상 말씀드렸다시피 7, 80년대는 아무래도 물질적인 그치? 이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정신이 그치? 조금 이제 소외되는.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자, 그런 어떤 괴리 속에서 무너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 자, 공간은 서울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훈이는 결국에는 강원도 어디에, 그치?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 뛰러 가요. 그치? 되게 힘들게 삽니다. 한 달에 뭐 30만원 받아가지고 반값 주고 뭐 주니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것과 물론해서, 그치?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왜 그렇다고? 발전.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뒤집혀 버린단 말이야. 맞지? 자, 어쨌든 간에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우리 고모랑 할머니 입장에서 훈이가 그치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라는 건데, 훈이의 성공은 곧 뭐야? 물질적인 성공에만 너무 집착하더라는 거야. 훈이의 진정한 행복을 고려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훈이는 그치 결국에는 자 나와 할머니였던 품을 떠나게 되고 그치 행복한 삶이 아닌 되게 힘들고 그렇죠 거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그런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럼 특징 1번 한번 볼까? 그래서 소재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카메라와 워커 이거는 대비되는 소재였단 말이야. 카메라는 되게 편안하고 그치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마련된 중산층 이상의 삶이라면 워커는 뭐야 작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들이 싣는 누구 뭐 안전화예요 안전화. 되게 고단하고 힘든 삶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런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카메라와 같은 편안한 삶을 추구했으나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고 그치? 삶의 어떤 고단함이 그치? 찌들어 사는 훈이의 어떤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시선에서 주인공 시선 자 누구의 서술자가 나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맞지? 서술자가 나인 시점은 자 이 나의 시선에서 나의 시각에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의 흐름 우리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아까 내가 형상화 뭐라고 했더라? 나타내나 드러내나 넣어서 읽으면 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당대의 현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산업화의 붐이 일어서 전부 다 막 도시로 떠나가지고 그렇지 도시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있는 놈들은 다 헤쳐먹고 그렇지 도시 노동 빈민자들이 그렇지 막 넘쳐나게 된단 말이야. 그 와중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뭐야? 뭐지 안전이라든지 그렇지 행복 이런 게 보장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지. 자, 밑에 작품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표 밑에. 자, 이 작품은 197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 남의 아픔을 한 가족 내이자 밑줄 세대 간 갈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간 갈등, 훈이와 나, 그치? 조카와 고모의 갈등. 자, 6.25 전쟁으로 오빠와 올케를 잃은 주인공 나와 어머니가 오빠의 자식인 훈이를 밑줄 자신의 의도대로 키우려는 모습.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이 어떤 반발 심층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카메라 워커 지금 학교에서 거의 다 끝나가지. 다 했나? 다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먼저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읽을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공부 읽어봅시다. 그럼 문법 의문변도 들어가는 줄 알고 했는데 괜히 했네. 의미가 없었네. 에헤이.